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1991년의 10월.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이란 뉴스에 여의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의 행복한 소음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타이어 헛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른빛을 띤 자동차가 잠시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광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차에 부딪혀 쓰러져 갔습니다. 광장은 단 몇 초 만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무차별 살인 질주 김용재 사건을 짚어봅니다. 자, 지금은 뭐 수풀이 우거진 여의도 공원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여의도 광장 정말 그냥 허허 벌판이었죠.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고 또 그 이전에는 여의도 그 공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데 제가 이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 사건 터지고 막 갑자기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뭐 속보라고 하면서 막 방송이 난리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1991년 10월 19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17일에는 대구에서 한 농부가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러서 16명이 사망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19일은 게다가 토요일이어서 광장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아서 광장에 난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차로 치면서 400m가량을 폭주했는데요. 그리고는 자전거 대여소를 들이받고 나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범인은 21살의 김용재였는데요. 이 범행으로 12살 지모군과 6살 윤모군이 숨졌고 2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기억나시죠? 네, 저도 그때 뉴스에서 봤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TV로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여의도 광장이 다 자전거 타고 뭐 행사하고 이런 툭 트인 광장인데 거기 들어와서 질주를 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범인이 그 차량이 멈추고 나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하지 진짜요? 않고 차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와우. 아이를 또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아이 벨트 같은 데 걸리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 않고 현장에서 잡혔죠. 그 사망자가 아이들이었어요, 교수님. 예, 6살하고 12살이었는데요. 이 6살 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하고 여기 광장에 자전거 타러 왔다. 그리고 이제 12살 먹은 아이는 고모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산책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적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인근 방송국 직원이었던 바로 이 윤모군, 이 6살짜리 이 아버지는 지방 출장 갔다가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12살 된 이 그 지모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김용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범행하고 난 직후에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다, 재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그 피해를 입은 생존자라든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그 보상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미 1988년도부터 범죄 피해자 구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 중이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법인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쓰인 승용차가 이게 이제 그 종합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도난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제도도 없었고, 예. 따라서 이제 책임보험에 따라 가지고 사망자는 최고 500만 원, 부상자는 3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은 정말 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저 지금 현장 검증을 할 때 저 프라이드 차량이 실제 타고 있었던 차량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이 사건 당시에 운행됐던 차량 제가 사진을 봤더니 완전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용재는
행복한 시민들을 보니까 미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재가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해고였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3달 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김용재는 전맹은 아닌데 시력이 극도로 나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장 사장의 자동차 열쇠를 복사를 해놨다가 이 차를 훔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시력이 뭐 안경 맞추면 되잖아요. 상당히 나빴습니다, 시력이. 충북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선천적으로 시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뭐 유전이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마 청각장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김용재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로 아이고. 보입니다. 예. 상당히 좀 불우하게 컸던 건데 시력이 안 좋으면 뭐 안경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안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더 시력이 나빠졌을 거로 보이고 병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교정 시력 자체가 안 잡힐 정도다. 거의 이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횡단 뭐 신호등 같은 거 보면 붉은색 브레이크등 정도만 보일 뿐이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뭐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칼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강도 예비죄로 체포가 돼서 3개월 정도 복역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 복역했을 때 그래도 개전의 정이 좀 보이려고 했었던 때였다면서요. 실제로 3개월을 복역을 한 게 굉장히 큰 정치적 충격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강도를 저지르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가 앞으로는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 걸 또 나중에 수기로 남기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출소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새 삶을 살겠다라고 취업을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공장 같은 데 취업을 했답니다. 예. 문제가 시력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취업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실수가 잦았고 해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잦은 실수에 결국 해고를 당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일단 이 사람의 이 트리거가 된 겁니까? 그렇죠. 이 보면 이제 양말 공장에서 좀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가면 계속 혼이 나는 거예요. 시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남들보다 업무 능력 떨어지고 또 실수도 반복하고. 그래서 뭐 김용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나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였으면 좀 보이게 해줘가지고 좀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눈이 좀 나쁘면 사람도 아니냐라는 어떤 절망과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걸로 보입니다. 급기야는 회사에서 이제 사장이 해고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회사 사장의 차량의 열쇠를 이미 복사해 두고요. 나중에 이제 이 해고가 되자마자 이 차를 갖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자신의 어떤 해고의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해고를 시킨 사람, 회사 사장 등등에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자기가 뭐 자신의 어떤 분노를 풀 대상을 찾으려고 했으면 그쪽에다 향했어야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막 행복한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의도 광장으로 가가지고 왜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검거되고 난 이후에 그 진술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를 괄시하고 해고를 했었던 그 뭐 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자기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좌절될까 봐 그것이 자기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를 때리고 또 따돌렸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어디 TV에 여의도 광장에 나와서 뭐 데이트하는 남녀들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복수를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저기다. 저 중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 아니면 그들과 닮은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주로 어린이하고 여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용재를 선처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 씨가 숨지게 한 6살 아이 윤모군의 할머니 서 씨였는데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손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김 씨의 사연을 듣고 김 씨를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소외시킨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 씨를 사형시키는 건 또 다른 희생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선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교도소에서 추울까 봐 흰 저고리와 회색 손바지를 사서 넣어주고 영치금까지 넣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도저히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할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고 1심 재판장에 섰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고 92년도에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뉴스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97년이었죠. 1997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그날 김용재도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벤더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불우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다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